5월 14일 한 미국 대통령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에 착륙한다. 깃발들은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을 것이다. 레드카펫은 정밀하게 치수가 재어져 깔릴 것이다. 양국 정부의 경호팀은 모든 차량의 정확한 배치, 연단이 놓일 위치, 카메라의 촬영 각도 하나하나를 조율하기 위해 수주간 협상을 벌였을 것이다. 그리고 인민대회당에서 전 세계 인구의 2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함께 관장하고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경제권을 이끄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그들 중 누구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관리해보려 애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경쟁 관계, 바로 그것을 말이다. 그리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 진정한 질문은 두 정상이 과연 무엇에 합의할 것인가가 아니다. 핵심은 과연 이제 와서 그 합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한가 하는 점이다. 5월 14일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두 나라가 어떻게 하여 이 회담장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번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서 이번 방문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히 외교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야기로만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체제적 단절에 관한 이야기다. 양국 경제에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무역 전쟁,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중 여론에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긴 팬데믹, 미국 영공을 가로질러 날아온 뒤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되며 기본적인 작동 규범마저 상실해버린 양국 관계의 가장 선명한 상징이 되어 수주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 199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로 양국 군대를 몰아넣었던 대만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그리고 당초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서 불과 몇 주를 앞두고 터져나온 이란과의 전쟁. 이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관심을 온통 빨아들이고 미사일 재고를 고갈시켰으며 유가를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었고 미처 온전히 예상치 못했던 분쟁을 수습하려 애쓰던 워싱턴으로 하여금 결국 이번 방문 일정을 연기하게 만들었다. 그 방문 일정의 연기는 언론의 헤드라인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적 지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수주 동안 중국은 적대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한편으로 분석가들은 이 분쟁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소진시키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베이징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된 매주는 중국이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릴 필요가 없었던 시간들이었다. 베이징은 지켜보았다. 그리고 계산했다. 그리고 중국은 주요 적대국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가장 노련한 지정학적 행위자들이 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 채 정상회담 테이블에 등장했습니다. 정상회담 몇 주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이틀간 북한을 순방하며 고위급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외교적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에너지 협력과 중동 불안정으로 인한 자원 부족을 해소하려는 모스크바의 의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은 이란 전쟁으로 서방 세계의 모든 국방부에 갑작스럽고도 강렬하게 드러난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토류를 지정학적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너디뮴처럼 화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생소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부드럽고 은빛을 띠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소들 없이는 현대 반도체를 만들 수 없고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으며 군용 차량의 전기 모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압도적인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히토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미국의 산업적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와 수출 통제 정책을 펼친 이후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온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 전쟁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발사된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미국 군사력이 실제로 무엇에 의존하는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2025년 10월 부산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동의했고, 미국은 중국 기업의 첨단 기술 접근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였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 문제가 상업적 맥락에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5월 14일 회담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거창한 협상도 아니고 양국 관계의 변혁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의가 아닌 상호 지렛대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정확하고 지속적인 무언가입니다. 양측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본질적으로 수년간 서로의 취약점을 연구해온 두 강대국이 특정 기간 동안 그 취약점을 이용하는 대신 접근권을 교환하려는 협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외교적 논평에서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량, 관세율, 농산물 구매, 투자 프레임워크 등 눈에 보이는 의제는 세기를 결정짓는 의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의제는 양측이 기자회견에서 편하게 언급할 수 있는 협상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의제는 다음 10년이 관리된 경쟁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관리되지 않은 재앙으로 치닫을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의제에는 어느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회담장의 모든 대화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만. 2025년 12월 부산 회담 2달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베이징을 경악시키고 격분시켰으며 대만 문제는 5월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은 워싱턴의 향후 무기 판매에 대한 엄격한 자제와 대만 독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논리 전체가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 온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대만은 중국 내전의 미해결 과제이다. 이는 어떤 중국 지도자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유일한 영토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전략적, 법적, 상업적, 그리고 심오한 정치적 이유로 베이징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들어줄 수 없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베이징은 워싱턴에게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분야의 기술 통제를 완화하고 1000개가 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며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상업적 요구입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 회담의 더 깊은 전략적 논리 속에서 이러한 요구들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이 반도체 분야에서 얻어내는 모든 양보는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억지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약화시키는 양보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시장 접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협상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직접적으로 맞설 수 없는 미국의 전략적 공약의 물질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분석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5월 14일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례는 이전의 어떤 미중 정상회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7년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성에서 극진한 환영을 받으며 최고위급 대우를 받았고 양국 관계가 새롭고 더 나은 토대 위에 올랐다는 외교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몇 달 만에 그는 양국 관계를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정책적 변덕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중국 체제는 오랜 제도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중국은 희토류, 반도체 공급망, 미국 무기 체계의 필수적인 소재 가공 능력 등에서 워싱턴이 2017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경우 구조적으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만한 영향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중국은 2026년에 예정된 일련의 회담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고 미중 관계에 있어 예측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획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은 중국에게 다음 회담의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몇 달 동안 미국의 새로운 양보를 이끌어내어 유리한 회담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때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즉흥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는 다음 대선 주기를 훨씬 넘어선 장기적인 시간적 궤적을 고려하는 국가의 전략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베이징은 5월 대선에서 승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7년까지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과정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러한 유형의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베이징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궤적이 있으며 그 궤적들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승리라고 자부하는 무역 및 핵심 광물에 대한 기본 합의가 도출되어 18개월간 관계가 안정되고 시진핑 주석의 올해 말 워싱턴 방문을 위한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합니다. 대만 문제가 비공개로 논의되었지만 어느 쪽도 공개적으로 논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국 관계는 여전히 경쟁적이지만 세계 경제가 숨쉴 수 있을 정도의 관리된 마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구매 약속, 히토류 관련 제스처, 펜타닐 협력에 대한 언급 등 실제보다 더 의미 있어 보이는 발표들이 나오지만 대만, 반도체, 군사태세 등을 둘러싼 근본적인 구조적 긴장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분석가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대만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훈련, 미국의 무기 판매,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등 새로운 도발이 발생하며 근본적인 경쟁 관계가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멈추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회담장에서 또는 그 후 몇 주 동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행정부가 나중에 번복한 전례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 발언하여 도쿄와 서울의 미국 동맹국들과 신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주의 분산과 군사적 과잉 확장을 감지한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압박 시한을 앞당겨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성사시킨 휴전 협정의 한계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더 넓은 맥락은 외교 논평에서 거의 아무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기존의 경쟁 강대국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냉전 시대와 같이 미국과 소련이 경제 체제를 거의 분리해서 운영했던 과거의 강대국 대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재 미중은 두 경제가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의 기술, 중국의 제조 능력,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경쟁자이며 서로의 지속적인 경제적 기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는 적대자이고 지구, 기후, 금융 시스템을 공유하는 경쟁자이며 더 나아가 이번 세기 남은 기간 동안 권력 분배를 결정짓게 될 인공지능 군비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경쟁자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평화회담이 아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는 자리도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체제와 가치관, 그리고 국익이 판이하게 다른 두 정부가 서로의 관계에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그 목적은 양측 모두 원치 않으면서도 정작 확실하게 막을 방법은 찾지 못한 전쟁에 전 세계가 우발적으로 휘말리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있다. 이는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가치와 제도, 그리고 선의가 모든 결과를 결정짓는 이론적인 세계가 아닌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어떻게 경쟁을 관리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이야기이다. 역사는 종종 당대 사람들이 느꼈던 것보다 특정 순간들을 훨씬 더 중대하게 보이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훨씬 덜 중요하게 보이게 만드는 묘한 속성이 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당시 지정학적 차원의 신의 한 수처럼 비쳤으며 여러 면에서 실제로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 방문은 누구도 온전히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들 또한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제조업의 급부상이었는데 이는 결국 수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열린 모든 정상회담은 참석자들이 온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결과들을 낳았으며 회담 직후의 평가와 그로부터 10년 뒤의 평가는 사뭇 다르게 엇갈리곤 했다. 5월 14일에 열릴 이번 회담 또한 그러한 점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회담을 둘러싼 맥락이다. 이란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극심한 압박과 긴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핵 비확산 체제는 냉전이 종식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사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 분쟁 지역에서 서로 포격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양자 관계가 지닌 무게감을 짊어진 채
의전 차량 행렬과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베이징에 도착한 두 지도자가 한 방에 마주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은 21세기 후반까지도 이 거대한 양자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규정할 조건들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러한 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쟁 관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일이다. 이란 전쟁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촉발하고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국제 질서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레드카펫은 정확히 알맞은 길이로 깔릴 것이다. 계단 또한 정확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국기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히 펄럭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방안에서 그 어떤 무역 협정이나 공동 성명보다도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닐 질문 하나는 언제나 그래왔듯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두 나라가 과연 무엇에 합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나라 중 어느 쪽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급변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과연 그들이 서로 합의를 이뤄낼 역량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